연애할 때는 정말 좋았는데 배우자가 되고 나니 딴 남자가 되더라. 이런 남성들의 특징이 있을까요? 사실은 저는 제일 심각한 게 애정결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애할 때 이상하다? 왜 계속 이 사람하고 싸우면 저 사람의 감정 상태, 정서 상태까지 내가 책임인 것처럼 되지? 계속 기승전, 나 때문으로 귀결된다면 굉장히 위험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배우자로서도 적당한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것만큼은 꼭 확인해라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안타깝게 결혼하고 막 2, 3년 안에 이혼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요.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일단 하나는 안녕하십니까. 책이 사람을 만나고 사람이 책을 만나는 시간, 책과 삶, 책과 사람의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인생의 여러 장면 가운데 가장 사랑스러운 선택이 결혼이라면 가장 어쩔 수 없는 선택은 이혼일 겁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이혼 전문 변호사 최윤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책과 삶 구독자 여러분. 저는 14년 차 이혼 전문 변호사이자 작가인 최유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드라마 굿 파트너 아주 재밌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작이 될 만한 책을 직접 쓰셨던 거죠? 네, 대본도 사실 다 제가 직접 썼습니다. 그 책을 쓸 때 또 대본을 쓸 때는 어떤 마음으로 쓰셨어요? 사실 제가 이제 정체성을 변호사에 두고 있다 네. 보니까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은 마음이랄까? 좀 그런 이상한 사명감 같은 게 들더라고요. 이런 것 좀 조심하면 이혼 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은 사례를 보다 보니까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작가로서의 꿈도 어린 시절부터 혹시 품고 계셨었나요? 딱 작가가 되고 싶다 막 이렇게 명명한 적은 없지만 이제 소급해서 생각해보면 계속 뭔가 글을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작게라도 뭐 일기든 뭐 작은 짧은 소설이든 좀 꾸준히 글을 썼던 것 같습니다. 말씀 잘하시는 분들은 글도 잘 쓰시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좋습니다. 요즘 SNS나 각종 미디어에서 결혼과 이혼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습니다. 특히 특정 연예인의 결혼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다 못해 선을 넘어서 참견하는 사례까지 최근에 일어나곤 했는데요. 이런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제 연예인분들은 팬분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어느 정도는 어쩔 수 없다라고는 생각하고 그냥 의견을 말하는 정도는 이제 표현의 자유의 범위 안에 있을 건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선을 넘어서 특정인이 뭐 이랬다더라 막 과거의 행적이라든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계속 유포하는 건 사실은 또 범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너무 선을 넘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과거에 비해서 결혼 횟수는 줄었다고 하는데 이혼 횟수는 늘었다고 하고 이런 현상과 대중의 관심이 관계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결혼을 정말 좀 적게 하고 이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사람 만나면 이혼할 수 있어 이런 공포심이 좀 확산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잘 골라야 돼, 진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 돼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게 이제 결혼이 선택이 되다 보니까 그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더 점점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는 게 뭐 당연한 현상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연예인분들이 좀 더 관심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SNS 상에서도 이런 사람하고는 결혼하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연인으로서는 훌륭했는데 배우자가 되고 보니 딴 사람이 되더라. 이런 사례는 예전부터 있어 왔단 말입니다. 네. 아무래도 여성 기혼자로서 네. 또 이런 일을 하시다 보니 남성 배우자, 특히 남성 예비 배우자에 대한 관찰력이 좀 남다르시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떠세요? 정말 그렇고 사실은 안 그러고 싶은데 이제 상담을 오시는 분들 얘기를 듣거나 이제 이런 데이터가 너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이런 사람은 이렇지 않나 하는 어떤 스테레오타입 같은 것들이 머릿속에 좀 생기는 것 같긴 합니다. 연애할 때는 정말 좋았는데 배우자가 되고 나니 딴 남자가 되더라. 이런 남성들의 특징이 있을까요? 소유욕이 강하거나 어떤 너무 목적지향적인 사람들 이제 결혼을 과정으로 생각하지 않고 일단 내가 원하는 배우자를 그냥 정말 트로피였듯이 굉장히 목적지향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확실히 이제 결혼하고 나면 좀 진짜 소위 말하는 돌변했다, 잡은 물고기에 밥 안 준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 보면 너무 지나치게 목적지향적인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결혼에 대한 세계관이 다르다는 얘기네요. 사랑하는 네. 평생
인생의 동반자를 찾는 개념이 아니라 내 인생에 도움을 줄 만한 어떤 여성을 소유하겠다라는 욕구가 네. 강하다는 뜻일까요? 어쨌든 좀 보여지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이 보다 좀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어쨌든 가면을 쓰지 않으면 이 사람을 얻을 수 없어 라는 마음이 들다 보니까 결혼 이것만 하면 돼 약간 이렇게 치중해서 자신을 숨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제 뭐 이렇게 연애 기간이 1, 2년이 돼도 그걸 악착같이 숨기면 사실은 누구나 모르거든요. 그래서 피해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말씀대로라면 연애 기간 중에 연기를 한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인 척 행동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웬만해서는 쉽지가 않은데 네. 정말 그냥 자기 자신이 성장하는 수밖에는 없거든요. 내가 예를 들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지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늘리고 사랑을 연결해 주는 거에 있어서 언어가 되게 크거든요. 근데 이런 언어적인 스킬을 듣는 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을 늘려놓지 않으면은 분명히 누군가 연기를 하는 제스처에 속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자기를 개발하는 것밖에 없지 않나. 좀 결혼이 늦어지더라도 결국은 다양한 연애 경험? 뭐 연애 네. 경험까지는 아닐지라도 다양한 인간관계 경험이 네네. 필요하다는 거네요. 네네. 이런 성향의 사람은 어떻게 대하고 저런 성향의 사람은 어떻게 대하고 저럴 경우엔 진심인 경우가 많고 저럴 네. 경우엔 가식인 경우가 많다. 이런 걸 경험을 통해서 알아내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네, 왜냐면은 어쨌든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그런 비언어적인 부분까지 다 습득이 되거든요, 사람이. 너무 일찍 결혼하시는 분들이 제일 피해가 크고 정말 30대 후반에 결혼하면 사실 출산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뭐 40대 초반이라든지 그런데 정신적인 성숙도라든지 서로의 관계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훨씬 좋으신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적정선에서 일단 진짜 말씀하신 대로 관계를 늘려서 좀 더 한 30대 중반쯤까지 내가 많이 성장해 있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베스트지 않나 싶더라고요. 젊은 시절에는 눈에 콩깍지가 씌워서 얼떨결에 결혼을 하는 네. 거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중해져서 결혼 연령은 늦어질지라도 신중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럼 어느 연령대가 어느 정도의 경험이 네. 적절할지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사실 출산이나 이런 생물학적인 거 빼고는 저는 40 넘어서 결혼하는 게 이제 앞으로의 관계에서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은 생물학적인 것도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한 30대 중반까지 좀 바짝 인간관계를 많이 늘리고 연애 경험도 많이 하고 내가 정말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끊임없이 연구하면 30대 중반에도 충분히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0살까지는 미성년으로 부모의 보호 아래 살고 성인 이후가 돼서는 나의 독자적인 성년의 삶을 살아보다가 네. 이제 한 40쯤 돼서 함께하는 부부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수 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연애할 때는 괜찮았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이거 왠지 의처증 증세 같은데 싶기도 하고 연애할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모두에게 잘하잖아, 모두에게 친절하잖아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네. 이것도 특정 성향과 관계가 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저는 제일 심각한 게 애정결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애정결핍이 있으면은 아까 그 목적 지향도 비슷한데 뭐 어쨌든 채우지 못하는 것을 채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나름의 결핍? 네, 결핍 네. 같은 거. 근데 물론 당연히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내가 부족한 점을 채우려고 하는 거는 어쩜 DNA의 문서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너무 사회적인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애정결핍이란 다른 것들을 예를 들면 스펙이라든지 뭐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채우면 또 채워지고 균형이 맞을 수 있지만은 애정결핍이라는 거는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한테 애정을 갈구하고 채우려고 하지만 결국은 사람인지라 몇 년이면 뭐 권태기도 올 수 있고 또 이게 사실 좀 더 편안해지는 시점이 올 수 있고 연애 때랑 똑같을 수가 없는데 계속 이 사람한테 채워지지 않는 거를 또 다른 데서 찾고 다른 데서 찾고 그래서 사실 저는 연애할 때 이런 애정결핍 성향을 제일 많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건 남성도 마찬가지고 여성도 마찬가지겠네요. 사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연애할 때는 연애하는 그 관계에만 집중하게 되잖아요. 네. 오히려 연애할 때 이 예비 배우자의 다른 관계도 관찰할 필요가 있겠네요. 부모와의 관계는 어떤지, 직장 동료의 관계는 어떤지, 친구와의 관계에서 집착하는 부분은 없는지. 네. 그래서 저는 혼자 못 놀고 누군가를 계속 찾는 사람이 있거든요. 만나야 된다. 예를 들면 한 1시간이 비었어요. 그럼 막 휴대폰을 들고 한 10명한테 연락을 하는 거죠. 지금 시간대? 일단 이런 사람들은 애정결핍 확률이 굉장히 높고 이 사람들은 바쁜 사람이거나 애정결핍이거나 그렇거든요. 애정결핍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말씀하신 대로 친구도 만나고 부모님하고도 지내고 뭐 취미도 하고 일적인
사람도 만나고 해야 되는데 한 사람한테서 그 결핍을 막 다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네. 이 사람들은 오히려 애정 결핍 심하다 보니까 다양한 관계에서 가면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나의 본 모습을 보이면 이 사람들이 날 더 사랑해주지 않을 거야, 애정을 더 이상 쏟아주지 않을 거야 해서 자기 배우자 또는 연인한테만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속 나는 부족해 더 채워줘를 하다 보니까 어디야? 몇 시야? 몇 시인데 지금 안 들어와? 통제적인 성향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애하실 때 통제적인 성향이 있는가, 애정 결핍인가, 이게 다 같은 맥락이긴 한데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사람의 본심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 가장 용이한 건 말투나 네. 행동이잖아요. 네. 어떤 말투, 어떤 행동을 조심하면 좋을까요? 이런 남성, 이런 여성은 걸러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약간 뭐 소위 말해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도 하는데 계속 상대방한테 뒤집어 씌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내가 잘못을 했더라도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잘못을 했겠지. 뭐 모든 원인을 타인한테서 찾는 거예요. 진짜 내 잘못조차도 네가 나에게 이렇게 하도록 만들었다. 원인 제공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사실 외도 특히 법정에서 이제 바람피신 분들이 상대방이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되었다. 이게 사실 되게 위험한 성향인 게 내가 오죽하면 네. 바람을 폈겠어요. 맞아요. 이런 거고. 네.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왜냐면 상대방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서 진짜 이혼을 결심을 하고 그 관계를 정리하고 다른 사람 만나겠다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건데 계속 관계 내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을 상대방 때문이다라고 탓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당신이 계속 바뀌면 내가 안 이러려고 했는데 당신이 바뀌지 않으니까 나는 이걸 계속 할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연애할 때 이제 말씀하신 말투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상하다? 왜 계속 이 사람하고 싸우면 저 사람의 어떤 감정 상태, 정서 상태까지 내가 책임인 것처럼 되지? 다 나한테 원인이 있는 것처럼 되지? 이거를 찾아봤을 때 계속 무조건 그냥 기승전, 나 때문으로 귀결된다면 굉장히 위험한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왠지 모든 상황을 나한테 덮어씌우는 상황. 네. 뭐 아이들이 잘못된 것도 그렇고 맞아요. 내가 잘못돼도 그렇고 부모님과의 불화도 그렇고 모든 걸 덮어씌운다 하면 일단 저분이 특이한 상황에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할 만하네요. 맞아요. 네.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살면서 어떤 힘든 일이 있든 다 나 때문이 될 것이다. 이게 너무 참 숨막히는 일이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사실 연애 기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짠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상대방이 아유 오죽하면 저럴까 싶기도 하고 아유 힘들었나 보다 싶기도 하고 저런 사람 내가 안 사랑해주면 누가 사랑해주나 뭐 이렇게 동정심에 의해서 사랑 아닌 사랑을 키워가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뭐 생물학적인 호르몬 잘은 모르지만 막 2, 3년 이렇게 네.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 2, 3년 안에는 나 때문이야 해도 그래 나 때문이겠지. 호르몬이 이제 장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 내가 좀만 바뀌면 내 연인이 행복해지겠지. 그래서 3년 정도는 사귀어봐야 이게 진짜 나 때문인 것인지 그냥 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인지 구별이 되거든요. 3년 이상 사귀면 너무 좋죠. 냉정한 이성적 판단이 필요하겠군요. 네. 누군가는 그 시절에 상대방의 방어 기제를 활용해라. 상대방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힘들고 어려울 때 잠수 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또 힘들고 어려울 때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 상대방의 방어 기제를 내가 잘 참을 수 있는지, 내가 잘 견딜 수 있는지 그걸 확인해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거는 약간 취향이나 성격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싸울 때 바로 해결하는 사람, 네. 뭐 잠수 타는 사람 그렇죠. 굉장히 다양한데 일단 파악은 당연히 해야 왜냐면 이게 평생이거든요. 한번 결혼을 그렇죠. 뭐 잠깐 이게 네. 한다고 해서 3년, 5년 살다 네네. 마는 게 아니니까. 나는 이걸 당장 해결해야 하는 스타일이니까 뭐 동굴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음. 한다고 해서 오케이 뭐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냥 10년, 20년이 지나도 똑같거든요. 사람이 그 부분은 크게 바뀌지가 않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방어 기제다 보니까 그래야 자기가 괜찮아지는 거니까 이거는 꼭 파악을 해서 나랑 맞는지 여부 진짜 어떤 사람하고는 그게 맞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굴에 네. 들어가는 사람을 견디고 네네네. 기다리는 게 뭐 네. 그다지 힘든 일이 아닐 수도 그쵸. 있고 오히려 그냥 바로 분노 막, 표출이 네네. 힘들고 누구는 차라리 표현해 주지 네네. 어떻게 동굴에 기다려 난 못 기다려 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심지어 차라리 쌍욕을 하는 게 낫다 이러신 분들이 있고 다 터트려 버려라. 네. 어떤 분들은 나는 정말 예쁘게 말해줄 거 아니면은 며칠이든 좀 시간을 갖고 오는 게 좋다 이러신 분들이거든요. 이게 진짜 극단에 있어요. 그래서 꼭 파악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의 방어 기제를 내가 견딜 수 있는지. 네. 좋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는 결혼 이후에 남편의 취미에 대해서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뭐 그게 법적으로 위험한 취미면 조심해야 되지만 그래도 사회
사회적으로 허용 가능한 취미인데 유독 그 취미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경우를 주변에서 좀 보셨죠? 네, 요즘에는 특히 저 골프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고 골프는 한번 나가면 일단 기본 7, 8시간이다 보니까 이 얘기 정말 많이 하시고 또 뭐 등산 모임 정말 많은 얘기 하시죠. 낚시. 근데 이게 피상적으로 들으면 그냥 배우자의 취미는 다 싫어 약간 이렇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안을 깊이 이제 들여다보고 상담을 하다 보면 결국 돈이랑 술이랑 연관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등산을 하고 내려와서 등산만 하면 건강에 되게 좋은 건데 등산을 하고 내려와서 술을 진탕 마신다거나 뭐 골프를 하고 내려와서 또 술을 진탕 마신다거나 아니면 뭐 낚시를 하는데 캠핑을 하는데 뭐 비용을 막 1억씩 쓴다거나 이제 이렇게 결부가 됐을 때 많이들 싫어하시는 것 같고 또 어린아이 육아할 때 이제 시간을 한쪽만 이제 굉장히 자유롭게 쓰는 경우 사실 근데 이거 말고는 무조건 배우자가 취미 활동 싫어한다고 해서 안 하고 살 수는 없는 그럼요. 거거든요. 조율이 필요한데 무조건적으로 나는 그냥 당신이 나랑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 취미 그냥 싫어. 취미 가질 거면 왜 결혼했어? 그냥 취미 갖지 마. 이런 배우자가 있다? 그 배우자가 잘못한 거죠. 아, 오히려. 네. 그러니까 취미 중에서도 경제적인 지출을 유난히 많이 하는 취미라든가 네네. 아니면 시간적 사용이 유난히 많다든가 네네. 뭐 게임을 하더라도 도박성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또 위험한 네네. 거고 게임을 하더라도 밤새 한다거나 네. 아니면 육아를 함께 해줄 수 있는 시간에 지나치게 5시간, 6시간 네네. 해버린다거나 하면 서로에게 좀 불편을 끼친다 이런 네네. 말씀이시죠. 그러면 사실 취미를 선택할 때도 신중하게 네. 적어도 연인 시절에 연인의 취미 정도는 확인하고 가야 되는 거죠. 네, 왜냐면 또 어떤 분들은 취미가 너무 과해서 매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막 틈만 나면 뭐 진짜 가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면은 사실상 결혼 생활이 좀 힘들긴 합니다. 네, 게다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한번 네. 몰입하면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들여다보시더라고요. 그런 경우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부부도 많이 보셨나요? 너무 많고 사실은 진짜 결혼 생활이라는 게 돈과 시간과 에너지 이거는 공유하는 것인데 그거를 자기 맘대로 이제 상의 없이 썼을 때 결국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요 세 가지거든요. 취미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경제적인 부분도 주식을 소액으로 어느 정도 한정적으로 네. 서로 상의해서 나는 이만큼은 다 잃더라도 재미로 해볼게. 오케이 이럴 수 있는 건데 이제 어떤 분들은 막 계속 뭐 밤새도록 주식을 하는데 뭐 늘었을 때도 뭐 왈가왈부 하지 마. 어쨌든 가정경제 좋아졌잖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잘못되면 내가 뭐 나 혼자 좋자고 이랬어? 이거 어차피 가정경제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핑계를 대시는 거죠. 근데 사실은 논리적이지 않거든요. 그거는 정해진 한도 내에서 예산이 있고 상의가 됐을 때만 가능한 얘기인데 이제 그렇게 따지시면은 싸움이 안 되죠. 그렇죠. 그 주식 투자야 뭐 건전한 방법입니다만 주식 투자 과정 속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면 뭐 이른바 중독이란 표현을 쓰니까요. 당연히 상대 배우자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테니까 그 부분도 또 유의하셔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 주식 투자 하다 보면 시간까지 써버리니까 이제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다 쓰는 거죠. 그러네요. 네. 아까 말한 복합체가 되겠군요. 결국 연인 시절에 저 사람이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어떻게 현명한 선을 지키느냐 이 부분을 네.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야외 활동과 관련해서도 앞서 골프도 얘기하고 등산도 얘기하셨지만 특정 성향은 매주 나가야 에너지 충전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성향은 집에 홀로 있을 때 에너지 충전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부부간엔 이런 성향도 맞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맞습니다. 이게 기준을 못 정하겠더라고요. 저도 너무 이제 많은 사람을 보다 보니까 이게 뭐가 맞나 이런 생각 항상 하지만 정말 사람이 다른 게 어떤 분들은 막 배우자가 제발 좀 나갔으면 좋겠다고 하세요. 그래요? 주말에 제발 혼자 있고 싶은데 하루 종일 옆에 있으면 미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배우자가 나가는 꼴을 못 보시는 분도 계시고 이게 이제 근데 이게 참 사람이라는 게 나가는 사람은 계속 나가요. 그리고 집에 있는 사람은 계속 집에 있어요. 이게 본인이 좀 균형을 맞추면 배우자한테도 좀 욕을 덜 먹을 텐데 이거 하는 사람은 이것만 하고 저거 하는 사람 저것만 해서 문제인 것 같고 연애하실 때 이런 것들을 주말에 도통 뭐해? 뭐 주말에 내가 뭐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좀 얘기해보면 좋은데 사실 안 하거든요 이런 얘기를 그냥 마냥 좋을 거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주말에 같이 시간을 보내다가도 따로 시간을 좀 보내고 사실 이런 단짠단짠이 있어야 제일 좋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매주 야외에서 데이트하는 것도 피곤할 수 맞습니다. 있고 그렇다고 매주
실내에 있거나 주말인데 안 만나는 것도 또 좀 네. 연애 전선에 이상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요즘에는 또 저희 때랑 되게 다른 게 저희 때는 연애하는 사람들이 좀 붙어 있으려는 성향이 더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 어린 친구들 20대 막 연애하는 걸 보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개인주의적으로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할 때도 많은데 좀 조율을 해서 이번 주는 만나고 다음 주는 각자 시간 보내고 좀 이렇게 격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연애할 때만 해도 데이트 끝나면 반드시 집에 데려다 줘야 했는데 요즘은 또 안 그렇더라고요. 네, 요새는 데려다 달라고 하면 좀 이상한 사람이 되는. 시대가 그만큼 바뀌었습니다. 사실 앞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연애 기간에는 콩깍지가 씌워서 누가 뭘 해도 기분 좋고 누가 뭘 해도 아름답고 누가 뭘 해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사리 분별이 잘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결혼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순간에는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사리 분별을 해서 이 사람이 배우자로서도 적당한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것만큼은 꼭 물어봐라 아니면 이것만큼은 꼭 확인해라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결혼 전에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일단 하나는 좀 현실적인 문제인데 요즘에 이제 아이를 가질지 안 가질지를 이게 이제 선택의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 때는 이런 걸 묻지 않아도 암묵적으로 그냥 당연한 거였거든요. 근데 요즘에 딱 그게 기로에 있는 게 딱 결혼하고 나서 네가 애기 갖자 소리 안 했잖아. 네가 애기 안 갖겠다 소리 안 했잖아. 이러면서 싸우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안타깝게 결혼하고 막 2, 3년 안에 이혼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꼭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은 이제 돈 문제죠. 사실은 소비 성향이라든지 나중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냐 금전적으로 어떤 분들은 나 무조건 강남에 집을 사야 돼가 목표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정말 소소하게 관계지향적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사람이 있고 이 차이는 나중에 돌이킬 수가 없을 정도로 클 수가 있어서 돈적인 어떤 목표 경제적인 이상향에 대한 것이라든지 자녀의 출산 유무 꼭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생의 미래 계획 그리고 경제적인 성향이라든가 취향이라든가 목표 반드시 해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이 우리 이만 헤어져요라는 이 문장이 사실 결혼할 때는 절대 입으로 안 뱉을 것 같은 문장이잖아요. 그리고 전혀 듣고 싶지 않은 문장이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혼이라는 선택을 하기 직전엔 우리 이만 헤어져요 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이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숙고했을까 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 싶은데 또 한편에서는 아니요 오히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말 쉽게 해요 뭐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이런 현상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게 상혼이혼하는 부모님 세대들은 60, 70, 80 이분들은 너무 과하게 참으셔서 문제고 아 정말 이렇게까지 사신다고 얘기 들으면은 아직도 14년 차인데도 놀랄 얘기가 남아있을 네. 정도로 놀라거든요. 어느 정도 이해하실 만한데 이제 네.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젊은 친구들은 아직까지는 인생 경험이 좀 적고 또 이혼이 그렇게까지 이제 흠이 아닌 또 세상이 되다 보니까 첫 싸움에서 이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요? 네. 첫 부부싸움에서 너 이런 애였어? 오케이 갈라지자 이렇게 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중간이 없는지. 첫 싸움에서 상상도 못했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인가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누구나 결혼하면은 하는 거잖아요. 첫 싸움에서 아 이거는 내가 못 봤던 점이다 이런 만한 게 한 번은 꼭 나오거든요. 아무리 당연히. 관계가 좋았던 네. 사람도. 근데 이제 젊을 때 결혼하면 막 20대 이렇게 결혼을 하면 그거를 견디질 못하시는 거예요. 보고 아우 나는 이거를 죽을 때까지 견디라면 못하겠다. 아닐 때 헤어지는 게 답이다. 요새 그런 얘기가 많아서 사실 파혼까지는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근데 이제 결혼하고 양쪽 부모님 다 인사드리고 혼인신고도 하고 법적으로 어떤 테두리 안에 들어갔을 때는 조금 더 인내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결혼 32년 차인데요. 제 아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짝이기 때문에 만난 지는 47년이 됐어요. 네. 그런데도 아직도 모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직도 처음 부딪히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사실 뭐 그게 내가 참기 힘들 정도의 모습은 아닙니다만 어쩌면 상대방에겐 영원히 평생토록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전제도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정말 그거는 관계의 본질이거든요. 무조건 내가 생각한 거랑 같을 수 없고 나 자신도 계속 모르겠는데 나 자신도 상황에 따라 바뀌잖아요. 배우자의 계속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마다 이혼을 결심한다면은 정말 다 이혼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상대방은 내가 모르는 부분을 갖고 있다라는 확신이 필요하겠네요. 네,
대전제입니다. 정말 관계. 그리고 그것은 적당한 선에서 내가 참고 견뎌야 하는 부분이다라는 네. 전제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 적정한 연애 기간이 필요하다. 이 연애 기간은 결혼을 위한 탐색 기간이기도 하다. 단순히 사랑을 하기 위한 순간만은 아니다. 이렇게 네. 판단이 듭니다. 혹시 연애 기간에 읽을 만한 서로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이 사람이 나의 배우자인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추천해 주실 게 있을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우자를 찾는 데 있어서는 나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나를 다 카테고리별로 알아놔야 내가 이럴 때는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이고 어떤 걸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고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제일 견디지 못한 사람인가를 공부를 해야 배우자를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우는 거, 자기 개발을 계속 해나가는 게 이제 네. 배우자 찾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언어에 대한 책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말의 품격이라든지 네네. 언어의 온도라든지 음. 이런 커뮤니케이션적인 책을 많이 읽으시고 옛날 고전의 사랑의 5가지 언어라든지. 네, 그런 걸 읽으시고 또 최근에 읽었던 것 중에서는 호감의 시작이라는 책이 네네.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좀 나를 잘 알릴 수 있을까? 호감을 얻고 이제 나를 가면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체를 잘 보일 수 있을까에 대한, 그래서 나를 어쨌든 잘 보여야 또 좋은 사람이 오고 그 사람을 또 보는 능력이 향상되고 이게 계속 도는 거여서 호감의 시작이라는 책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연애의 기본은 소통이다. 그리고 소통 능력이 탁월할수록 연애와 부부 생활에 있어서 뭔가 지혜로운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결혼 전에 미혼 여성, 미혼 남성들이 오늘의 이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배우자를 찾는 데 현명한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은 때론 눈을 멀게 합니다. 마음도 멀게 하죠. 하지만 결혼이란 현실은 눈을 뜨게 합니다. 마음도 뜨게 하겠죠. 결혼, 사랑, 그리고 이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영역입니다. 그 부분을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은 소통, 커뮤니케이션에 있습니다. 책과 삶, 책과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세상의 모든 감동, 책과 삶, 아나운서 김재훈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이 떨어진다라는 걸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될까요? 정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모든 것이 예측됐을 때 그렇거든요. 내가 뭔가 고민이 있어서 배우자한테 얘기를 할까 생각이 들었는데 어차피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대답이 들려오겠지. 내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른 답변을 줬을 때 사람이 질리지는 않거든요. 자기가 생각하던 고민을 얘기를 했는데 어쩌라고 나도 피곤해 이렇게 하면 혼자 살아야 되는 거지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죠. 진짜 그런 부부에게도 이혼만이 답일까요? 정말 답이 없으면 저는 안녕하십니까. 책이 사람을 만나고 사람이 책을 만나는 시간, 책과 삶, 책과 사람의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인생의 여러 장면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은 부정적인 경우가 많은데요. 어떻게 하면 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혼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이혼 전문 변호사 최윤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책과 삶 구독자 여러분. 저는 14년차 이혼 전문 변호사이자 작가인 최윤아입니다. 부부가 결국 이혼 결심을 하게 되는 이유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웬만하면 예방해보자 라는 취지이기도 한데요. 결정적인 이유가 사실 그들에게는 중요하지만 남들이 한 발자국 떨어져서 들으면 아니 뭐 그런 걸로 이혼까지 하게 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거든요. 가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사실은 진짜 외부에서 보면 별거 아닌 치아 분리수거, 양말을 어떻게 벗어나고 뭐 이런 것도 이혼 사유가 되고 이혼하시는 분들 많지만 진짜 그 안을 살펴보면 진짜 이혼은 모든 축적된 결혼 생활을 종결하겠다라는 선언이잖아요. 계속 역사가 쌓이고 정말 조금도 바뀌지 않고 상대가 또는 내가 이제 성장을 멈췄다, 우리 관계가 성장을 멈췄다고 느끼는 순간 이혼을 결심하시는 것 같아요. 관계와 성장을 멈췄다. 더 이상 우리에겐 밝은 미래가 없다. 그게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단초가 되지만 그거 하나가 전부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네요. 얼마 전 인터넷 기사에서 보니까 우리 남편은 나보다 AI를 더 사랑해요. 이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뭐 이런 기사도 봤거든요. 요즘에 진짜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서 배우자가 하루 종일 챗 GPT랑 대화하고 있고 자기하고는 대화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많으시거든요. 근데 챗 GPT가 대화해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일단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시작합니다.
중요합니다. 그걸 좀 따라하시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챗GPT에게 배워본다는 거군요. 그렇죠. 챗GPT 웬만해서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야기는 안 하니까요. 언젠가 영화 속에서 왜 AI와 사랑에 빠지는 그런 줄거리도 본 적이 있는데, 결혼 상태에서 오히려 나보다 AI와 대화를 더 많이 한다라는 건 내가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요인이 되긴 하겠네요. 마치 게임을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소통이 계속 단절되고 또 AI랑 있는 시간만큼 이제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서운할 수도 있죠. 약간 비밀을 계속 AI한테 얘기하거나 또 요즘에는 오픈 채팅방이나 취미를 공유하는 이런 채팅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제3자들하고 속을 터놓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섭섭해하고 또는 이혼 결심하시는 배우자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결국 부부가 헤어지는 건 이 사람하고 정이 떨어졌어요. 아니, 그리고 전엔 안 그랬는데 갑자기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이제 권태기로 들어간다는 예비 신호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정이 떨어진다라는 걸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될까요? 정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모든 것이 예측됐을 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뭔가 고민이 있어요. 고민이 있어서 배우자한테 얘기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차피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대답이 들려오겠지. 이게 다 예측이 돼버리면 사람이 그 정의라는 게 궁금함, 호기심이거든요, 사실은. 인간이 계속 누군가 이렇게 호기심 갖는 게 너무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른 답변을 줬을 때 사람이 질리지는 않거든요. 근데 자기 원칙, 자기 고집 이것만 너무 내세우는 사람은 정말 질리고 정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맞아. 내가 하면서 고민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너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막 이렇게 자기 원칙에서 벗어났으니까 네가 그러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사람이 결국 이제 점점 말을 안 하게 되고, 안 봐도 비디오 이런 말 진짜 많이 하시는데 그게 이제 쌓이고 쌓이면서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권태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생활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때론 진짜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털어놨는데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것도 힘든 일이고, 심지어 나를 판단하거나 내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탓하는 것도 힘든 일이고, 이게 설령 아내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공감을 해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에 대한 감정이입이 필요하다는 얘기군요. 근데 남성들은 체질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남성분들이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분들이더라도 다 이제 이혼하는 건 아닌 게, 어쨌든 왜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성향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해결책을 이제 제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시하는 기준에 있어서 자기 기준을 계속 이제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고민을 상담할 때 그러면은 너는 어떻게 하면 풀릴 것 같아? 라고 물어만 줘도 그것만 해도 네, 굉장히 풀리거든요. 근데 어떤 배우자들은 내 배우자의 어떤 고민을 해결하는 해결책도 나의 기준과 나의 법과 그런 나의 철학으로 해결을 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의 배우자는 공감 능력이 굉장히 없고 해결책만 제시하려고 해서 저는 못 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들여다봤을 때 진짜 그래서가 아니라 그 해결책이 자기가 생각하는 해결책이어서 문제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고민을 털어놓는다는 건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걸 바랄 때가 더 많은데, 굳이 해결책까지는 안 가도 되거든요. 내가 힘든 상황만 공감해주는 것도 큰 힘이 되는 거죠. 사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어떻게 제시하겠어요. 그리고 서로 살아온 세월이 다르고 경험치가 다르고 배운 게 다르고 또 처한 상황을 100% 이해할 수 없을 텐데, 거기에다 해결책을 준다는 것도 그 해결책의 성공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각자 이제 하는 업무가 다르다 보니까 이거를 들었을 때 어떤 분들은 내가 네가 아닌데 뭐 어쩌라고 막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완전 이제 반사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경청만 하면 되는 건데 그걸 안 하면 사실 듣기도 싫으면 결혼 생활 안 하는 게 맞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너무 과하게 정말 뭐 매일매일 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다 들어달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자기가 생각하던 고민을 얘기를 했는데 어쩌라고 나도 피곤해 이렇게 하면 혼자 살아야 되는 거지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경청 없는 해결책은 해결책이 100% 확실한 것일지라도 의미가 없다. 차라리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더라도 경청만으로도 상대의 마음을 녹일 수 있다. 네, 좋습니다. 이 정이 떨어진다라는 정의를 아주 확실하게 해주었어요. 이 상대방이 부정적인 반응이 올 거라는 것을 확신할 때. 좋습니다. 이게 또 부부간의 결혼을 결심한 이유는 이성적인 설렘 때문이기도 한데, 언젠가 말씀하셨지만 이 유효기간이라는 게 대부분 이제 2, 3년이잖아요. 이성적인 설렘이 떨어졌다. 이것도
또 이혼을 고민하게 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나요? 얘기를 했는데도 자기 관리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 문제인 거죠. 사실은 계속해서 새로움을 원한다거나, 내가 두 사람은 잘 늙어가고 있는데 내가 그 늙어감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성적인 매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양쪽 중에 어떤 사람의 잘못인지는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평가해봤을 때 내 배우자는 막 그렇게까지 막 내가 이성적인 끌림을 못 느낄 정도로 망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연스럽게 늙어가고 있는 바운더리 안에 있는데 내가 계속 그게 안 된다. 계속 젊은 사람을 원하고 새로운 사람을 원하고 이러면 그거 약간 병적인 거거든요. 그거는 상담 치료를 받아봐야 되는 부분인 거지, 계속 상대방을 다그쳐서 너 왜 꾸미지 않아 해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자기 관리라는 건 객관적인 기준에서 노력하고 있다면 용납해줘야 하는 네, 건데 어느 정도 몸을 나쁘게 하지 않을 정도의 음식을 섭취하고 정말 성인병이 걸리지 않을 정도의 운동을 간간히 하면 사실 그걸로 과기관리라는 건 충분한 건데, 그저 이제 노화를 못 받아들이시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노화를 멈출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건 저속 노화일 뿐이지. 네, 이것도 이제 부부가 한 마음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이제 경제적인 문제예요. 사실 이거는 이혼 결심에서 무시 못하는 부분인 거죠. 이게 경제적으로도 파산에 이르렀다, 그리고 회복이 불능하다, 이런 단계가 있을 수 있고, 상대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이런 단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의 성향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죠. 어떤 분들은 누구를 만나도 어차피 계속 기준을 높이기 때문에 만족이 안 되시는 성향의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정신적인 문제거든요. 정말 내가 원했던 만큼의 생활 수준을 가지고 있음에도 더 이러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자극이 끝도 없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여기는 어쨌든 계속 똑같으니까 자극이 없어. 그러니까 돈을 더 써서 더 좋은 데로 옮겨야 돼. 이게 이제 반복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배우자들이 저한테 오시면은 본인이 이제 배우자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에서 굉장한 이제 자책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분은 어떤 분을 만나셨어도 만족하지 못하셨을 거다. 본인의 잘못이 아니다. 스스로 벌어서 스스로 쓰는 게 아니라 배우자가 벌어온 돈으로 나의 소비를 감당하려고만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심지어 그 소비 성향이 후천적으로 생기기도 하나요? 결혼 초기 뭐 20년까지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20년 차가 지나면서 소비 성향이 폭발하기도 했다. 뭐 이렇게 변화를 느낄 때도 있어요. 이제 그 정신적으로 좀 계속 자극 추구하는 성향의 사람들이라든지 도파민 없이 못 사는 성향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다른 데로 풀면은 굉장히 잘 발달을 하거든요. 성취라든지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한다거나. 근데 이게 이제 안 됐을 때 다 이제 소비로 몰리거든요. 이게 소비로 몰리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이제 끝도 없고 계속 사도 모자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떤 유튜브에서 그런 심리를 가진 사람들의 얘기를 본 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절대로 채워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사실 미리 알아볼 수 있으면 참 좋지만은 쉽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과거에 비해서 소비가 용이해졌잖아요. 홈쇼핑의 발현이라든가 모바일 쇼핑의 발현이 소비 성향을 촉진시키고 부부 간의 갈등도 유발했다라는 극단적인 명제도 가능하겠네요. 너무 많고, 저도 이제 제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언제 많이 소비하나 그랬을 때 뭔가 일이 너무 몰리거나 시간이 없거나 여유가 없을 때 소비를 계속해서 풀더라고요. 근데 제가 조금 일이 줄어들거나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 예를 들면 맛있는 거를 먹는 걸로 충분히 해소가 될 때가 있고, 친구를 만나 대화하거나 독서할 시간이 있거나 좀 다른 데로 풀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그게 해결이 되는데, 이거를 노력도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사실은 원인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그걸 배우자 상대방에게 찾으면 그냥 결론은 상대방이 돈 적게 벌어서거든요. 근데 나한테서 찾으면 내가 지금 원하는 만큼의 성취욕을 풀고 있지 못하나, 내가 지금 원하는 만큼의 애정을 받지 못하나, 그런 원인을 자꾸 생각해보고 그 원인에 따른 해결책을 찾아야지 소비로는 절대로 채워지지는 않거든요. 결국 무조건 상대 탓을 하기보다는 혹시 나한테서 원인이 시작된 건 아닌가도 함께 관찰이 이루어져야 되겠군요. 지금 몇 가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공간과 소통의 문제, 또 이성적인 설렘의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 과거에는 저희가 처음 결혼할 때만 해도 고부 갈등으로 이혼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고부 갈등, 장서 갈등의 비율이 줄어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현상? 예전에는 거의 윗세대에서
위해서 자녀 세대를 이제 타박하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다면 요즘에는 반대로 자녀 세대에서 부모님 세대를 너무 배척하거나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결혼하고 나는 처갓집 안 가, 당신 부모님 집 안 가 이렇게 선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적대심을 갖는 거죠. 무조건. 네, 무조건적인. 이게 양상이 네. 달라진 거군요. 네, 그래서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요즘에는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 이게 가족과의 결합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의 결합이니까 그래 어느 정도 이해하자라고 또 그러세요. 근데 또 그걸 지나치게 이해하시다 보니까 너무 과한 경우가 있거든요. 1년에 막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싶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내가 왜 당신 부모를 만나야 돼? 이런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개인주의라는 것이 내가 막 그 부모님까지 모든 책임을 내가 져야 하고 그 부모님이 시키는 거는 내가 다 들어야 되고 이런 게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은 완전히 타인이고 우리 가족이 아니야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이제 혼동하시는 거죠. 젊은 세대 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혼동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고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제 주변 지인에게 얘기 들었는데요. 상견례 때 어느 정도 합의를 하셨대요. 그냥 양가 부모님께는 1년에 3번 정도만 찾아뵙는 걸로. 그래서 뭐 또 만족스럽게 그 젊은 부모님들도 받아들이셨대요. 오히려 이렇게 미리 합의를 하면 건강한 부부관계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일방적으로 전달이 된다거나 아니면 한쪽에서는 제안을 했는데 한쪽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극단적인 파탄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군요. 그리고 그렇게 합의되는 경우는 잘 없고 그 얘기를 꺼내면 굉장히 민감하니까 얘기를 못하고 보통은 한쪽에서는 1년에 한두 번 보고 싶어 하고 한쪽에서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보고 싶다 네네. 이런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네네. 이게 너무 다르다 보니까 중간을 찾기가 좀 힘든 것 같고 이혼에 이르게 된 이유 중에서도 상대방의 부모님이 갑자기 집에 와서 며칠 자고 갔다 며칠 주무시고 갔다 이것 때문에 이혼하신 분들도 보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라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만의 공간이고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데 선을 넘었다. 근데 그런 걸 보면 아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생각이 저는 중간 세대인데 이 양쪽이 너무너무 다르더라고요. 적어도 우리 50, 60대 부모 세대들은 우리의 부모가 우리에게 했던 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네. 그건 확실한 그거는 그 시절이고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기 때문에 아니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도 너에게 이렇게 하지라고 하는 건 저도 생각해보면 이게 상황이 만약에 자식의 집에서 자야 될 수밖에 없는 예를 들면 지방에 살다가 뭐 서울에 와서 잘 데가 없거나 호텔이 너무 비싸서 이렇게 자는 그런 경우는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런 경우에도 이해를 못하고 이제 그러면 젊은 세대들의 문제인 것이고 이유가 없이 그냥 뭐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갑자기 쳐들어가듯 뭐 냉장고 검사하려고 쳐들어간다거나 우리 애들 뭐 먹고 사나 쳐들어간다거나 이런 고의성이 있으면 이제 부모 세대가 잘못한 거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정말 기준 잡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차라리 남의 집 냉장고를 열어볼지언정 아들네 냉장고는 절대 열어봐서는 안 되는 거죠. 냉장고 대첩도 상당하기 때문에 이거 딸내 냉장고도 열어보면 안 되는 거죠? 딸내 냉장고는 그래도 좀 비교적 그래도 아니야. 딸내 냉장고는 청소해 주려는 욕구가 강하고 네네. 아들의 냉장고는 뭔가 트집 잡으려는 욕구가 강하지 않을까. 뭐 이것도 편견입니다만. 어쨌든 부모님 세대는 조금 여성이 남성 식사를 챙겨줘야 된다 네네네.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서 갑자기 냉장고 열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뭐 먹나 확인하는. 네. 이럴 때 과거의 고부 갈등에 있어서는 남편, 아들의 역할이 꽤 중요하다고 여겨졌거든요. 어떻게 요즘도 남편, 아들이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시소 게임을 해야 할 어떤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될 만할까요? 중간 역할을 못한 것 때문에 이혼하시는 분들은 정말 예전처럼 똑같이 많고 중간 역할을 기대하다가 너무 이게 안 되면 확 본인이 질러서 싸움이 되고 또 어쨌든 혈연 관계가 아닌 사람들끼리 싸우다 보면은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중간 역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중간 역할도 결국 언어적인 표현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어떤 언어가 좋을까요? 사실 아내와 어머니에게는 다른 전략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일단 배우자에게는 배우자와 결혼을 했고 이게 이제 가장 최소의 단위임을 명확하게 해주고 참 쉬운 일은 아닌데 어쨌든 같은 편에 있다라는 느낌을 갖게 해주는 언어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부모님한테는 조금 말을 해도 부모님이 많이 이해해 주시는 경우가 많고 혈연 관계잖아요.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내 배우자가 이렇대가 아니라 나는 결혼을 했으니까 이게 맞다고 생각해. 조금 나쁜 자식이 되더라도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중간 역할인 것 같아요. 욕을 먹어도 내가 먹어라. 네네. 항상 이제 부모님들은 이 배우자가 그러든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거 다 네 아내가 사주에 사는 말이지 뭐 이거죠.
다 사주당했다고 생각하세요. 왜냐면 저도 자식 키우니까 알겠지만 너무 아기 때부터 봤잖아요. 너무 정말 미숙한 시절부터 키워왔고 여전히 제 눈에는 아기 같고 이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이 아이를 컨트롤했을 거라는 강한 의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그게 아니다. 내 생각이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야 갈등이 확실히 안정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엄마들은 대부분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야, 네가 언제 나를 그렇게 대했니? 이런 접근을 하시니까 결국 갈등은 폭발하는 거네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결국 부모 세대가 마음을 바꾸는 것도 필요해요. 일단 세상이 달라진 건 인정해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이게 이제 정이 떨어진다라는 표현에서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정 떨어지게 만드는 그 특징들을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사상을 강요하는 거는 안 되는 것 같고 내 생각을 네. 상대 배우자에게 강요하는 거. 오랜 시간이 흘러도 그거는 잘 안 되는 것 같고 원칙과 사상과 철학 같은 거를 강요하는 거 정 떨어지게 하는 기본인 것 같고 그리고 절대 바뀌지 않는 것 같은 사람은 요만큼만 바뀌는 것 같아도 희망이라는 걸 갖고 미래를 보거든요. 그리고 배우자의 달라짐은 되게 크게 좋게 봐줘요. 이게 또 좋은 점이라면 좋은 점이거든요. 요만큼만 바뀌어도 설레면서 막 앞으로 굉장히 행복해질 것 같은 꿈을 꾸는 게 또 부부인데 이게 희망 회로를 자극하는 거군요. 네, 근데 이만큼도 바뀌지 않은 것 같았을 때 대부분 정 떨어지고 이혼하시죠. 절망하고. 네. 결국 내 변화가 상대방의 희망 회로를 자극하고 행복 전구에 불을 켠다 싶으면 왠지 바꿔볼만 할 것 같긴 한데 대부분 그걸 모르지 않을까요? 너무 모르시고 나는 그냥 생긴 대로 살았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질린 것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 사람 잘못. 항상 계속 반복하지만 나한테서 문제를 찾으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 사람이 나한테 질리면 어쨌든 내가 아주 이만큼의 변화라도 해보는 거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미역국을 나한테 30년을 끓여줬으면 한 번 정도 끓여봐 주는 게 노력이고 청소기를 항상 상대방만 돌렸으면 한 번 정도 돌려보는 게 노력이고 한쪽에서만 계속 경제적인 부담을 가졌더라면 내가 한번 나가서 벌어볼까? 이거 하면 어떻겠어? 라는 얘기만 해보는 것으로도 큰 변화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양쪽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 떨어지는 순간은 어느 부부에게나 찾아오는 권태기의 문제입니다. 그럴 때는 배우자가 뭘 해도 꼴보기 싫어진다면서요. 그러면 이런 권태기가 누구에게나 온다면 권태기가 왔다고 모두가 이혼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현명한 부부들은 권태기를 극복해냈다는 뜻이잖아요. 극복해내는 방법이 따로 존재할까요? 현명한 부부들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노력들도 하지만 그게 아니어도 서로 좀 떨어져 있고 그 옛날만큼 친밀하거나 같이 뭘 하지 않아도 그 시간을 좀 용인하는 사람들, 권태기가 온 것을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그래 그동안 얼마나 오랜 시간을 살았는데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하는 정신이 몇 년을 또 버티게 해주고 그러다 보면 또 궁금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딱 권태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이제 끝이구나 절망이구나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 한도 끝도 없이 그렇게 되는 거.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지혜가 되겠네요. 누구나 넘어가고 함께 극복해야 할 어떤 터널 같은 개념을 적용하는 거죠. 근데 이게 권태기 지나면서 저희처럼 한 30년 된 부부들은 주변에 친구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자식 때문에 산다. 자식 결혼시킬 때까지만 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사실 부부간의 매력은 떨어졌다는 뜻이고 이게 부부간에 존재하는 사랑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무감에서 사는 것 같은 느낌도 든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30년이 지났는데 사랑 타령하는 것도 왠지 사치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많은 유튜브에서 제가 봤던 얘기들 사실 이제 우정으로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가장 빠르다고는 하거든요. 친구랑은 멀어질 때도 있고 가까워질 때도 있고 되게 막 좋았다가 진짜 꼴보기 싫었다가 하지만 굳이 손절까지는 안 가잖아요. 그냥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냥 같이 쌓아온 역사를 소중히 여기는 거 말고는 없지 않을까. 같이 이뤄온 것들 그리고 가끔씩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막 내가 가끔씩 뭔가 되게 잘하는 것 같고 막 내가 대단해 보이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러면 간혹 생각해보면 다 지난 과정에서 배우자의 어떤 성향을 내가 뭐 공부했다거나 배우자의 성향이 미워서 그걸 내가 극복하려고 했다거나 결국은 다 내가 성장해온 과정에 배우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쉽게 끊어낼 수 없다는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나의 모습은 결국 진짜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하듯이 이 사람한테 나온 게 굉장히 많거든요. 부모님이 아무리 미울 때가 있고 부모님이 싫어질 때 있어도 그걸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내 현재의 모습이
부모님한테 영향받지 않았다는 것을. 배우자도 똑같은 관계인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소통이 잘 되는 부부는 분명 어느 한쪽이 희생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어느 한쪽이 말없이 참아주고 견뎌지기 때문에 둘이 소통이 잘 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한쪽에서 더 참아주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한쪽에서 더 참아주고 있다라는 것을 상대방이 알기만 하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인정하는 거. 인정만 하면 되더라고요. 저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네. 이렇게 행복한 거야. 그러면 참는 쪽에서도 사실 기분이 좋을 수 있는데요. 네, 가장 베스트는 서로가 더 참아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베스트고 그것이 아니면 상대방이 나보다 더 참아준다고 생각하면 이제 그걸 알기만 하면 유지는 되는데 서로 내가 더 참아 이제 내가 더 참아 배틀이 벌어지면 쉽지가 않죠. 사실 웬만한 부부는 이 영역은 남편이 참아주는 거고 이 영역은 아내가 참아주는 걸 텐데 이게 좀 균형이 맞고 서로가 상대방이 참아준다는 걸 인정만 하면 행복한 부부 생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이만 헤어져요. 이혼만이 답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부는 있기 마련입니다. 진짜 그런 부부에게도 이혼만이 답일까요? 정말 답이 없으면 저는 이혼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한쪽이 참아주는 관계가 너무 과한 이제 부부가 있거든요. 한쪽으로 치우친. 네. 그러니까 이분만 참으면 그 관계는 계속 유지는 되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계속 많이 이제 손상되겠죠. 그래서 자기가 계속 마모되고 있다라고 느끼는 거는 이혼이 맞는 것 같고, 왜냐하면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한쪽만 참아주는 관계는 안 되거든요. 근데 분명히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관계는 나만 참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맞거든요. 모든 것을 본인이 하신 분들도 있어요. 진짜 뭐 좀 더 구체적으로는 아이 키우고 돈 벌고 양쪽 부모님 챙기고 모든 것을 집 청소하고 뭐 집안일하고 혼자 다 하시는 한 분은 그냥 계세요. 몇십 년째. 이런 경우는 이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피폐해지고 있다는 판단이 서면 정말 이혼을 고민하는 게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혼의 위기를 겪거나 권태기를 겪는 부부들을 위해서 이혼을 예방하기 위해서 추천해 주실 만한 혹은 부부가 함께 읽을 만한 책이 있을까요? 지금 떠오르는 거는 일단 제가 쓴 책 혼자와 함께 사이라는 책도 추천드리고 혼자와 함께 네, 사이. 굉장히 많은 사례들을 보면서 사례를 쓴 건 아닌데 이럴 때는 이렇게 예방할 수 있다라는 좀 예방적인 차원에서 썼거든요. 그래서 관계를 좀 회복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좀 추천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사실 드라마 굿파트너를 쓰게 된 것도 저만 알고 있는 것들을 공유하고 싶어서 썼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책도 이혼을 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든 분들 근데 이혼을 하고 싶은데 안 하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속마음은 안 하고 싶다. 극복하고 싶으신 분들, 관계 좀 회복하고 싶으신 분들이 이혼 전에 마지막으로 그래도 한번 읽어보실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서 현명한 부부 생활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 제주무라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이혼 전문 대표 변호사 최윤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삶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삶 속에서도 반드시 해결책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 해결책은 대부분 나에 대한 관심, 상대방에 대한 관찰에서 시작된다는 것,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세상의 모든 감동, 책과 삶, 책과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국 남자들이 인정 욕구가 좀 더 강한가?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되게 단기간에 성장을 했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경제적인 책임은 당연히 남자가 져야 하는 세상이 있었고 나는 돈 벌지 않으면 이 사람한테 버림받을 거야, 가족에게 외면당할 거야 라는 생각이 너무 좀 이렇게 이분할적으로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월급이 쥐꼬리만 하다 해준 게 뭐냐, 경제적인 부분을 좀 그렇게 했을 때 이혼을 많이 결심하시더라고요. 남편들이 들어서 마음을 바꿀 만한 행복한 언어들. 라는 표현을 했을 때 이렇게까지 또 좋아하실 일인가. 안녕하십니까. 책이 사람을 만나고 사람이 책을 만나는 시간, 책과 삶, 책과 사람의 김지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혹은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십니까? 평범한 폭넓은 인간관계에서 범위를 좁혀서 부부 사이라면 답이 달라질 법도 한데요. 오늘 이런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이혼 전문 변호사 최윤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책과 삶 구독자 여러분. 저는 14년차 이혼 전문 변호사이자 작가인 최윤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변에서 사례를 보시다 보니 네. 정말 말 한마디가 단초가 돼서 이혼하는 네. 경우도 적지 않죠? 네. 이게 어떤 차이일까요? 걔가 듣고 싶은 말을 못 들어서일까요? 아니면 내가 절대 들으리라고 상상도 못했던 말을 들어서일까요? 결혼 생활에서는 좀
상상도 못했던 말도 듣게 되는 것 같고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이제 내가 이 가정에 대해서 어떤 기여를 했는데 그거를 낮추는 말 그리고 한 게 없다라는 취지로 들리는 말들에서 되게 이혼을 많이 결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말 한마디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저는 정말 중요한 것 같은 게 처음에는 상담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뭐 배우자가 뭐 예를 들면 저희 엄마랑 갈등이 있었고 뭐 저랑도 갈등이 있었고 뭐 이런 문제가 저런 문제가 많다. 아이하고도 그렇고 막 많은 얘기를 하시지만 결국 이혼을 딱 결심하게 되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또 법정에서도 정말 파국으로 치닫은 상태에서 갑자기 어떤 분이 말 딱 한마디를 했는데 갑자기 풀리는 경우도 또 있거든요. 예전에 로봇 청소기 새로 샀네 잘했다라는 말에 소송을 취하하시는 마음을 가지셨던 분이 계셨어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소송 중에 같이 살고 계시는데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청소가 너무 힘들었던 그럴 거예요. 수 있죠. 막 아이가 세 명인가 네 명인가 이렇게 많았고 계속 치우고 그러다가 로봇 청소기를 신형으로 바꿨는데 굉장히 그 성능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일당백을 해주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거를 아무도 못 알아봐주고 근데 배우자분이 그 얘기를 했을 때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인정받은 게 되게 많거든요. 그동안 청소하느라 힘들었겠다라는 말이 들어갔다고 해석하셨을 수도 있고 또 로봇 청소기에 돈을 쓰는 것이 아깝지 않다라는 말이 또 들어갔을 수도 있고 해석을 굉장히 다방면으로 하면서 괜찮아지시는 분도 본 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부부는 정말 칼로 몰백이어서 작은 거에서 뭔가를 딱 건드려줬을 때 해결되는 경우 많이 봅니다. 로봇 청소기 샀다고 하면 얼마야 이건? 뭐 이러면 도대체 비싼 걸 산 거 아니야? 라는 뜻이 함유됐을 수도 있고 굳이 이걸 왜 사? 청소는 잘 돼? 라고 말하면 굳이 이걸 왜 사? 라는 표현이 담긴 걸 수도 그리고 청소는 당신이 해야지까지 이제 확장 해석하시면 일이 커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매직이구나 싶을 정도로 이제 그간에 어떤 쌓여왔던 서로의 이제 또 좋은 것들도 있었을 텐데 그걸 건드려주는 마음을 건드려주는 말을 했을 때 재결합하시는 분들도 또 많은 거 보면 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가 갈라놓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갈라질 뻔한 사람을 붙여놓기도 한다니 말의 힘은 말의 영향력은 어디까지일까 싶기도 한데 이 남녀의 생각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죠. 저도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고 싶었던 쪽에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편견을 갖지 않고 상담하려고 항상 노력하고 물론 공통된 고통의 포인트는 인간이기에 비슷하지만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은 이제 남성분들은 확실히 좀 여성분들을 봤을 때 요구가 많다, 불만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요. 여성분들은 남성분들에게 무관심하다, 무심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 보면 남편분들은 확실히 조금 더 인정 욕구가 크고 여성분들은 좀 더 애정적인 관계지향적인 욕구가 좀 더 큰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저희 가끔 법정 드라마를 봅니다. 굿 파트너도 봤고 또 미국 드라마를 볼 때 보면 저 사람들은 좀 우리랑 다르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아무래도 살아온 문화권이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상대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한국 남자들이 인정 욕구가 좀 더 강한가? 아니면 한국 여성들이 뭔가 돌봄에 대한 애착이 좀 더 강한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되게 단기간에 확 성장을 했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불과 몇십 년 사이에 경제적인 책임은 당연히 남자가 져야 하는 세상이 있었고 여성은 사회적으로 진출하려고 해도 결혼하면은 회사에서 잘렸었고 저희 어머님 이상 세대들은 다 그러셨거든요.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더 어머님들은 그래 애 잘 키워야 돼 돌봄에 치중하시게 되고 아버님들은 나는 돈 벌지 않으면 이 사람한테 버림받을 거야 가족에게 외면당할 거야 라는 생각이 너무 좀 이렇게 이분할적으로 됐던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빨리 발전되다 보니까 이제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분명히 그렇다고 했는데 라고 보고 자란 세대들이기 때문에 이게 정답인 걸로 믿고 있는 사람들과 지금은 사실 뭐 어느 나라에 대해도 저희가 뭐 비할 게 아닐 만큼 이제 많이 선진국인데 또 이제 뭐 남녀 평등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정말 세계적으로 이제 될 만큼 되니까 혼란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다툼도 굉장히 많고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우리나라가 빨리 성장해서 지금 황혼이혼도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게 아버님 어머님들이 그동안 당연히 가족이니까 참아야지 했던 것들이 터져버리고 그래서 좀 그런 보상 심리들이 크신 것 같아요. 남성분들은 뭔가 내가 벌어야 돼. 또 여성분들은 나는 어쨌든 이 결혼 생활 때문에 집에 갇혔다라고 많이 표현하시거든요. 실제로 갇혔기 때문에 배우자가 그러면 내가 사회에서 얻지 못하는 인정과 사랑과 그런 나의 모든 것들을 이 사람이 채워줘야 돼. 이게 이제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앞서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말 한마디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다. 그게 어떤 표현들이 가장 지금 딱 떠오르는 거는 네가 한 게 뭐 있어 이 말을 정말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하는 게 뭐야 너 집에서 놀잖아 이런 얘기 꼬라지가 이게 뭐야. 너무 많으시고 또 이제 또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능력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는 발언을 들었을 때 월급이 쥐꼬리만 하다거나 다른 사람들은 해외여행 1년에 3번씩 보내주는데 해준 게 뭐냐 이제 경제적인 부분을 좀 그렇게 했을 때 이혼을 많이 결심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네가 하는 게 뭐냐라는 말을 한 사람을 왜 그러셨어요? 라고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들끼리 했어야 하지만 네. 법정까지 왔으니 제가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들어보면 비교 우위에 서고 싶었었던 분들이 많아요. 결국은 내가 인정받고 싶은 것을 남을 절하하면서 올라가려고 하는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다가 결국 이혼이라는 결론을 맞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 비교 우위라는 단어는 부부에게는 맞지 않는 단어잖아요. 특히 평등을 추구하는 부부에게는. 근데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사실 어른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결혼하면 무조건 주도권부터 잡아야 돼. 경제적 주도권부터 잡아야 되고 삶에서 주도권이 없으면 네 결혼 생활이 피로해져. 근데 그건 사실 옛날 사고인 거죠. 네. 그런데 여전히 그걸로 인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부부는 많다는 얘기죠. 근데 살펴보면 사실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배우자가 비교하는 거가 아니라 내 스스로도 남과 비교하거든요. 왜 나는 저 사람만큼 못 해주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제적 책임 가지신 분들 그런 얘기하고 또 돌봄 책임 가지신 분들도 왜 나는 저만큼의 부모가 되지 못하지? 스스로 자꾸 자존감이 점점 내려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그 자존감이 내려간 공간을 상대를 평가절하함으로써 채우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기제랄까요? 이런 게 막 작동해서 사실은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고 가장 잘해줘야 할 사람인데 가장 편하니까 또 내 속을 제일 많이 보였던 사람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도 인정받고 싶어 사랑받고 싶어 나도 한 게 많은데 아무도 날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아 라는 말을 하는 건데 너무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버리는 거죠. 바깥 인간관계에서 해소되지 못한 부분들, 결핍을 느끼는 부분들을 사실 솔직히 공유하며 난 이렇게 힘들어 하면 격려도 없고 응원도 받을 텐데 밖에서 우위를 점령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에서라도 이 사람이라도 밟고 올라서야 되겠다는 심리가 남성 혹은 가끔 여성에게도 있다는 얘기군요. 이거 뭐 오히려 사회 문제가 가정 문제로 전이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맞습니다. 너무 먹고 살기가 네, 쉽지 않은 빠듯해지면서. 세상이고 애기 키우기에도 오히려 저출산 세상이다 보니까 더 아이한테 잘하잖아요. 그래서 더 비교도 많이 되고 한 명이니까 더 막 많이 해주려고 하고 이 정도 될 거 아니면 아기를 낳으면 안 될 것 같고 계속 자존감이 낮아지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세대들이. 아울러 이제 대부분의 아내들이 남편의 언어에게 상처받는 것 중에 하나가 외모를 지적하는 경우가 아닐까 싶어요. 실제로 외모 지적으로 인해서 이혼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까? 네, 정말 많고 조금 더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었는데 성적인 비하로 이제 이어지면 거의 이혼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표현의 수위를 넘어선다는 거죠. 성적으로 이제 더 이상 끌리지 않아서 부부관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거의 다 이혼을 결심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사실 말 한마디를 듣더라도 한마디가 아니라 평생 지워지지 않는 치욕이 아닐까 너무너무 싶은데요. 상처가 되는 얘기고 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 이런 생각이 안 들 수 없거든요. 내가 원래 이랬나 이제 진짜 열심히 먹고 살다 보니 이렇게 된 건데 너무 나한테만 책임을 씌우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일반화를 시킬 수는 없지만 주로 아내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뭘까요? 남성 입장에서 남편 입장에서는 잘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상대방의 심리를 모른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되게 작은 것들인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연애 때랑 사실은 똑같거든요. 성향이 크게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뭐 남성분들이 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크고 여성분들이 좀 더 애정을 충족하고 싶은 욕구가 크다라고 본다면 이제 좀 더 일상적인 언어에서 뭐 진짜 뭐가 달라졌다거나 뭐 옷이 바뀌었다거나 머리를 했냐거나 이런 진짜 사소한 것들 아니면은 뭐 여성분들이 예를 들면은 뭐 집안일을 했다 그랬을 때 그 변화를 좀 찾아주는
안아준다거나 오늘 되게 깨끗하다, 고생했겠다. 정말 좀 작은 것들에서 많이 배우자의 사랑을 느끼고 또 아예 모르고 신경도 안 쓰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간혹이어도 충분하거든요. 연애할 때 그런 거를 막 매일 요구하고 그랬다라고 하면 결혼 생활은 다들 내려놨기 때문에 가끔씩만 해도 굉장히 큰 효과, 진짜 좀 가성비가 좋거든요. 그래서 작은 것들, 작은 언어로 한 번씩만 해도 1년이 편할 수도 있고 그런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나도 너무 힘들고 바쁘고 나도 받고 싶은 얘기들이기도 하고. 그만큼 관심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관심과 관찰을 아내에게 줄 만큼 남편에게 여유가 없다는 해석도 가능하죠. 대부분 이제 그런 것들 30, 40대 여성분들이 좀 원하는 경우가 많고 이제 육아에 또 지치다 보니까 그 시기가 근데 또 육아에 지칠 만큼 또 경제 활동에도 지치고 양쪽 다 똑같은 상태다 보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30대, 40대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제 막 아이도 태어나고 막 집도 사야 되고 부모님들도 이제 연로해지시기 시작하고 다 30, 40대에 어떤 책임이 몰려 있는데 가진 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듣고 싶어 하고 서로가 싸우고 제일 많이 벌어지는 시기가 이제 이혼율도 실제로 40대가 가장 많거든요. 상대의 입장에 관심과 관찰을 갖는다. 사실 내가 바빠서 육아에 참여하지 못하고 뭐 심지어 설거지도 못해 줄었을지언정 아휴 당신 매일 설거지 하는 것도 너무 힘들겠다. 이 한마디만 하더라도 설거지 해준 것보다 더 효과가 클 수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남편에게 들으면 행복하고 감동이 솟구치는 말들도 평범한 일상의 언어들이겠네요. 근데 왜 남편들은 그런 얘기를 못하는 걸까요? 관심이 없어서? 관찰을 못해서? 좀 관찰을 세세한 거에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아주 가끔, 그러니까 막 그거를 피로할 정도로 할 필요는 없거든요. 서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또 없는데 정말 가끔, 이제 1년에 몇 번이어도 예를 들면은 황혼이혼 하시는 어머님들 중에서 이제 미역국 가지고 이혼을 결심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나는 미역국을 30년을 끓여줬는데 단 한 번도 미역국 끓여준 적 없다. 그래서 생일에 이제 이혼 결심하신 분들도 많은데 그게 비단 미역국 때문이 아니라 이제 쌓였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을 만큼 터진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요. 사실 30년 만에 한 번 미역국을 끓여줘도 그게 어마어마한 가성비의 미역국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30년을 퉁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매년 부부. 끓여주는 것보다 효과가 더 좋을 수도 있네요. 그게 부부거든요. 근데 그 결정적인 한 번을 못하기 때문에 그 전에 갈라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경보등을 잘 알아채서 지금 이게 이제 레드가 켜진 건지 옐로우 상태인지 이걸 봐서 레드까지 치닫기 전에 한 번 한 어떤 작은 제스처로 서로 행복해질 수도 있더라고요. 사실 부부 사이의 신호등을 늘 점검해서 노란불일 때 빨간불로 가지 않고 파란불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 미역국 얘기하셨지만 결국 지금 부부간의 불화는 언젠가 잘못 보낸 시간들의 보복이라는 거예요. 어제 있었던 일 때문에 오늘 이혼을 결심하는 건 아닐 테니까 야 이게 평소에 잘못 보내는 시간들을 줄여야 된다는 건데 설령 잘못 보낸 시간들이 있었어도 그걸 만회할 만한 뭔가 플러스 점수들을 받을 만한 행동과 언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부부이기 때문에 또 좋았던 행동과 그동안의 추억들과 사랑했던 기억들이 결국 다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작은 걸로 그 기억들을 또 다 소환시키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잘 지내신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아내가 들어서 행복한 말을 하셨다면 주변 상담 사례 중에서 남편들이 들어서 마음을 바꿀 만한 행복한 언어들은 어떤 게 있었어요? 연세가 있으신 남성 배우자분들은 정말로 인정받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막 5, 60대 이렇게 지나가면 사회적인 것도 조금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퍼포먼스를 낼 수 없을 때가 많거든요. 체력도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사회적 인정도 점점 옛날만큼 줄어들고요. 그래서 오히려 남성분들은 5, 60대 돼서 굉장히 이상한 방향으로 이제 뭐 분노나 애정 결핍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국은 인정이거든요. 그래서 전업주부였던 이제 어머님들이 그런 표현을 한 번도 안 하셨다가 그냥 그래도 당신 덕에 먹고 살았지 라는 표현을 했을 때 이렇게까지 또 좋아하실 일인가 싶게 너무 좋아하시면서 좀 살 것 같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비단 황혼이혼의 사례뿐만 아니라 젊은 층에서도
경제적인 책임을 한쪽이 지고 있을 경우에 지금 당신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내가 살고 있지 이런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맞벌이 하시는 부부들은 서로 이런 얘기를 또 듣고 싶어 하시기도 하고 굉장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내가 열심히 일하고 밖에서 견뎌내는 것이 다 가족 때문이라는 거는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경험 했는데요. 얼마 전에 31년 다니던 직장을 떠났거든요. 근데 퇴직을 갑자기 결심하게 됐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아휴 그럼 그래야지 그동안 수고했어. 당신 덕분에 내가 먹고 살았지 하면서 앞으로도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 당신 선택 존중해 이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얘기가 아무것도 아니리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런 결정에 대한 자갈만큼의 불안도 사라지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아 진짜 말 한마디가 특히 부부간의 생각을 일치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남성분들이 특히 이렇게 은퇴할 시점에 그런 얘기 들으시면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내가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나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원만한 소통을 하는 부부간에도 가끔 무심코 내뱉은 말 때문에 며칠 마음에 담아두는 상처를 갖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부부간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어떤 필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이 말은 내뱉기 전에 한번 점검을 해야지 하고 마음에 좀 단단히 심어둬야 할 필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건 사실 제 의견이라기보다 원래 있는 얘기기는 한데 뭔가 그냥 나만 전달하는 거죠. 내 감정만. 예를 들면 당신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속상했어. 당신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당신이 잘못됐어가 아니라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 약간 나의 어떤 결핍과 피해의식과 내 잠재된 내 스스로가 생각하는 못남이 건드려졌을 때 확 터지잖아요. 당신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속상했어 라고 하면 배우자 입장에서도 아, 저 사람의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내가 문제라는 거야? 다 나 때문이라는 거야? 라고 받아들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당신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이렇게 말했을 때 내가 속상했는데 그 이유는 이런 것 같아 하면서 나를 고백하는 거죠. 내가 요즘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그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아팠던 것 같아 라고 하면 상대방은 미안해지거든요. 그리고 당신 그렇지 않아 라고 위로하게 되기도 하고 이제 정상적인 어떤 부부관계에서는 그런데 이제 아 당신 왜 그런 식으로 말해? 당신 그렇게 말해서 내가 힘들잖아.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발전이 없죠.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남편과 대화하실 때 좀 유난히 신경 쓰거나 조심하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저희는 일단 너무 바빠서 대화할 시간이 얼굴 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결혼 생활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다행이고 네, 네. 그리고 이제 둘 다 변호사다 보니까 서로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요. 저희는 그리고 약간 조심하는 부분이 좀 이렇게 뭐랄까 서로 남이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아 그래요? 어느 정도 선까지는 이 사람은 이 사람, 나는 나.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차갑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선을 넘지 않으려고 엄청 조심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부부는 따로 또같이의 경계를 잘 유지하는 관계라고 생각해요. 사실 따로 할 때도 있고 같이 있을 때도 있는데 매번 같이 있는 일심동체라는 생각에만 너무 빠져 있으면 오히려 더 피로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네, 싶어요. 맞습니다. 저희도 이제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깨닫고 서로 선을 넘지 않으려고 근데 어쩔 때는 또 너무 선을 서로 넘지 않으려다 보니까 친밀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오래 갈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그래도 오래 가려면 경계를 확실하게 지키는 게 중요하다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책 제목을 참 잘 지었다 싶은데 우리 이만 헤어져요란 말이 치명적인 말이잖아요. 근데 부부싸움 할 때마다 이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언제 그런 말 했냐는 듯이 화해하면 또 깨끗해지고. 근데 이런 말은 오래 상대방 배우자의 마음에 남아있지 않을까요? 그쵸. 이제 특히 젊은 층에서 많이 있는 일인데 싸울 때마다 헤어지자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고 이거를 정말 평생을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진짜 막 60대, 70대 이혼하실 때도 연도수까지 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1997년에 한 번 이혼하자고 했고 2006년에 한 번 하자고 했고 그만큼 상처가 되는 말이기는 한 이건 거죠. 기억력이 문제라기보다 마음에 그만큼 담아놨다는 뜻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너무 상처를 받으시니까 이것도 잘 잊어버리는 성향도 있는가 하면서 배우자를 잘 봐서 이런 얘기 하면은 많이 상처받으시는 것 같으면은 정말 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책 제목을 이렇게 잡은 건 이혼을 결심했을 때는 이 표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표현을 하기까지 점검해야 할 목록들이 있을까요? 요거에 해당된다면 그래요. 그만큼 참으셨으니까 이 표현을 하세요.
라고 할 만한 이혼 전문 변호사의 답변. 일단은 권태기가 왔을 때, 아, 이제 헤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별을 결심하는 거는 미래가 안 보여서인데, 그 미래가 권태기 때문에 안 보인다라고 안개처럼 흐려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왜 운동에서도 세컨드 윈드라고 해서 어떤 힘든 기간을 거치고 나면 갑자기 더 막 호흡도 좋아지고 운동도 더 잘 되는 것처럼, 그 권태기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열심히 맞춰 나왔기 때문에 오는, 서로 안 봐도 비디오야 라는 말을 할 만한 훈장일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넘어가면 더 잘 사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혼에 이르기 위해서는 정말 객관적으로 이 사람의 지금 행동과 이 사람의 질림과 이런 것들이 나를 갉아먹고 있냐, 내가 우울증에 빠졌다거나 내가 정신과 상담을 받았을 때 아, 배우자가 굉장히 큰 요소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거나, 아니면 배우자가 나의 미래 중에서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계속 갉아먹고 있어서 인생이 상향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과 이 시점에 헤어지지 않으면 무조건 하향선이다, 이게 확실시되면 무조건 이 얘기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만큼 심사숙고해서 해야 할 말이지 무심코 뱉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유교주의 사회를 기반으로 오랫동안 생활해온 부모 세대들과 또 자녀 세대들은 새로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새로운 세상을 살아왔잖아요. 뭐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자녀 세대를 바라보는 부모들의 눈 관점도 다르고, 또 부모 세대를 올려다보는 자녀들의 관점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자녀들의 이혼에 관여하는 부모들의 간섭도 때로는 영향을 미칠까요? 이것도 너무 많은 게, 이제 부모님 세대는 말씀하신 유교주의가 그대로 남아있다 보니까 당연히 자식 결혼도 나의 연장선인 거예요. 이제 자녀분들은 터치받고 싶지 않고,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어쩔 땐 부모님 몰래 이혼을 하고 그냥 이혼 신고 다 했는데 부모님한테 얘기 안 하시는 분들도 요즘 젊은 친구들은 정말 많습니다. 얘기해봤자 수용되지 않을 게 너무 명확하고, 내가 배우자로부터 정말 큰 부당 대화를 받았어도 우리 때는 그때 다 참았는데 너 그렇게 인내심 부족하니? 하면서 그냥 등짝 맞고 끝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소통 안 하시는 분도 많고, 오히려 이제 반대로 부모님이 너무 과하게 인내하는 결혼생활 보면서 자녀분들이 당장 나와 손 끌고 상담실에 오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참 세상이 바뀌긴 했습니다. 저도 이제 결혼을 앞둔 아들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 아이의 결혼에 부모가 개입할 여지가 없더라고요. 요즘은 부모가 혼주가 아니라 부모는 부모하게이라는 개념이 강해져서 아이들이 결정부터 그 과정까지 다 알아서 하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아유 그래도 알아서 잘하니 대견하다 싶은데, 어떤 면에서는 이 있는지 대사에서 조금 밀려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서운하기도 한데, 우리 부모 세대가 다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인 거죠. 네, 그러니까 50대, 60대 분들이 좀 안타까운 게,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는 가정에 희생하고 뭐 이렇게 부양 책임에다가 이렇게 쭉 살아왔는데 이제는 돈 터치 막 이러니까 약간 뭐지? 이런 세대들이 정말 많고, 그래서 5, 60대 어머님, 아버님들이 우울증 치료받으시는 분들도 많고, 제 앞에서도 자식들한테 너무 섭섭하다 이런 분들도 정말 많은데, 그래도 다 적응하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고, 이혼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아씨 또 내가 잘못 개입했다가 얘네 또 일찍 네. 이혼하면 어떻게 이러시는 것 같습니다. 괜히 부모의 반대가 평생 상처가 됐어요. 네. 뭐 이런 말 들으려면 네, 그렇죠. 조심해야죠.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 부부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 혹시 추천할 만한 책이 있으시면 저희가 많이 도움을 받겠네요. 네, 이제 결혼 생활 하다 보면 다툼도 많고 힘들어서 참 힐링이 필요한 순간들이 많아서, 저는 삶을 견디는 기쁨이라는 책을 종종 보거든요. 그냥 제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책의 사실 반이 제목인 것 같은데, 그 제목만 봐도 힐링되고 안에 내용들을 보면 좀 철학적인 내용도 있고 좋은 것 같고, 또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서는 우리의 낙원에서 만나자라는 책이 있는데, 내 낙원을 일단 찾고 상대방의 낙원이 뭔지 찾고 그 낙원에서 함께 만나려고 노력하게 되는 책인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사실 결혼이라는 게 우리 함께 낙원을 만들어 봐, 이런 다짐으로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또 각자의 낙원이 존재해야 우리의 낙원도 존재하는 거죠. 이게 원이 합쳐지는 게 아니라 교집합이 있는 두 개의 원이 결혼 생활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부부의 언어 생활에 관한 진정한 도움 말씀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혼 전문 변호사 최윤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어떤 말이 듣고 싶으십니까? 그 말은 상대 배우자도 듣고 싶어 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부부의 사랑을 더 확실히 한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세상의 모든 감동, 책과 삶, 책과 사람의 김재훈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